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앞에서 소개받은 NHNVA 엠마스터 서비스의 정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교육받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엠마스를 활용한 연말영상 활용 가이드라는 주제로 연말영상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엠마스터를 처음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도 있으실 거고 편하신 점도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영상도 아마 XPRP랑 보시면은 가이드는 보시겠지만 이제 프로세스가 많이 좀 다르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구세청에서 지원하는 연말 영상 간소화와 그다음에 8년 연말 영상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8년 연말 영상을 일단 도입을 하기로 저희가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금 모든 직원분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인원들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과중을 좀 더 줄여주고자 저희가 8년 연말정산을 좀 더 도입을 하고자 이제 결정을 한 거고, 일단은 연말정산은 제가 봤을 때는 개개인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개개인이 챙겨야 되고, 사실 본인이 본인 총급여와 그 다음에 지출한 내역들과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연말정산에 대한 이런 프로세스를 좀 알아가는 게 사실 경리직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담감들을 좀 더 줄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프로세스를 그렇게 결정했고, 오늘 일단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고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볼게요. 일단 순서는 이렇게 지금 앞에서 아마 소개한다고 지금 30분이 흘러갔죠. 네, 30분이 흘러갔습니다. 일단 내용은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일단 개념적인 부분은 다들 잘 아실 거니까 일단 이런 계산 구조라든지 세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뒤로 뺐어요. 뒤로 뺐고 앞에서 이제 근로자들이 좀 놓치셨던 부분들, 담당자분들이 좀 더 놓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간소화 서비스와 8년 모니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3번이 제일 중요한 이제 프로세스 소개와 그 다음에 근로자분들과 담당자분들이 작업하실 홈택스와 이제 모바일 버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매스컴에도 보게 되면은 다들 보게 되면 이런 문구들 다 보셨을 거예요. 13월에 대한 월급이다, 아니면은 13월에 대한 폭탄이다, 세금이다 라는 이런 이제 문구를 쓰면서 이제 공제를 어떻게 해야 잘 받을 수 있고 환급을 받을 수 있고에 대한 내용들이 쭉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보시게 되면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면 이제 환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급. 그리고 이제 폭탄이라고 보면은 이제 추가 납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쭉 급여를 납부를 하게 되면서 떼는 게 이제 소득세잖아요. 이제 소득세를 이제 미리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말에 정산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낸 세금과 이제 내가 지급받은 과세소득에서 지출한 내역들, 즉 소득공제라든지 부양가족공제, 그 다음에 세액공제 감면 이런 내용들을 다 투입을 해서 이제 최종 정산을 한 다음, 최종 정산해서 나온 이제 결정세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제 정산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 결정세액 기준으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환급인 거고 많으면 이제 적으면 추가 납부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 과정을 좀 더 적어봤는데, 일단은 이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내용들을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이제 그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과세소득 금액을 확인하셔야겠죠. 여기서 이제 비과세는 제외가 됩니다. 비과세는 제외가 되는 게, 사실상 비과세는 저희가 이제 그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징수되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징수되는 항목만 이제 그 확인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간소화 자료들, 근로자에 대한 간소화 자료. 저희는 이제 간소화 자료가 아니라 소득공제 신고서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소득공제 신고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내용을 토대로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반영해서 이제 결정세액을 산출을 한다. 이게 이제 근로자들이 하실 내용이에요. 이제 본인의 이제 간소화 자료를 가지고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산출된 내역을 이제 제출을 하면은 그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결정세액까지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는 이제 뭐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환급받을 것이냐 납부할 것이냐. 납부는 보게 되면은 이제 납부세액이 10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3회 분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근로자가 선택을 한다. 내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내 소득세면은 분납을 안 할 것이고 만약에 좀 많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납을 신청하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3회나 아니면 뭐 2회나 하셔도 되고 1회나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상호간의 소통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 보실 내용은 이제 그 공제 요건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에 있어서는 간소화 자료만 이제 받으셔가지고 이제 뭐 등본이랑 이런 이제 그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가지고 이제 그냥 업로드를 해가지고 신고만 하셨잖아요. 근데 근로자들이 직접 하시게 되면은 이런 요건들을 아마 좀 더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고세청 책자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게 과다공제 사례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한 10가지를 추려서 올려놓은 거를 제가 다음 페이지에 넣어놨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조하셔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좀 더 안내를 해주시고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공제나 추가공제에 대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다 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나이 요건은 안 보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소득 요건은 다 보는데 소득 요건은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연간 소득 금액의 100만 원 이하. 이 연간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종합소득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뭐 사업소득, 퇴직소득, 뭐 양도소득 등등 이런 이제 각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까지만 이제 공제가 되고 만약에 이제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근로소득 공제 구간 보게 되면은 최상단에 있는 구간 있죠. 500만 원 이하. 그 500만 원 이하는 이제 각 소득 요건에서 이제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챙기실 때도 이제 배우자분 포함을 해가지고 부양가족들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시는데 보시면은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도 60세상과 20세 이하 이렇게 이제 정해주고 있고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위탁아동과 뭐 그 동거입양자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보진 않는데 소득 요건을 봅니다. 소득 요건은 무조건 적용을 받고요. 나이 요건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직계 존속이든 직계 비속이든 다 기본 공제를 다 받으실 수가 있고 장애인 공제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집은 100% 다 여성분이신데 여성분이신 분들은 요거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부녀자 공제랑 한부모 공제 있죠. 요 둘 중에 둘 다 해당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없으실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만약에 둘 다 적용을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고세청에서는 한부모 공제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공제 금액이 한부모가 100만 원이고 부녀자가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이 요건들, 그 다음에 소득 요건들 꼭 다 챙기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실 내용은 이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좀 바뀐 게 보시면은 바뀐 건 없고.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주택마련 저축은 이제 배우자까지도 공제가 돼요. 배우자까지도 이제 공제가 되고 세대주 및 배우자 본인이 고립한 내용이 있으면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형제자매는 안 돼요.
뭐 자녀가 쓴 체크카드 아니면은 뭐 직계 존속에 쓰는 카드들 뭐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지만 형제 자매는 안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 세액공제가 이제 8세 이상부터 되죠. 8세 이상부터 되는데 이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부터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출산을 하게 되면은 출산 이후부터 계속 아동수당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보육료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 지원이 끊기는 8세부터 이제 자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아동수당이 지급되고부터 안 끊긴 걸로 나이가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있으시면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추가해서 총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여기서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 게 의료비예요. 의료비를 소득 요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이신 분들은 이제 전략을 잘 짜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소득 요건을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쓰는 의료비와 그 다음에 배우자가 쓰는 의료비, 뭐 배우자가 이제 부양가족을 추가해서 사용한 의료비까지 합산을 했을 때 의료비는 1900의 3%가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계산을 해봤을 때 본인은 이제 1900의 3%가 넘고 배우자는 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는 못 받는 거잖아요. 나는 받을 수 있고.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전략을 잘 짜실 수 있는 게 딱 의료비 이거 하나예요. 네. 그 다음에 교육비나 기부금도 이제 소득 요건을 보기 때문에 그렇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교육비는 소득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그래서 장애인 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가능하고 직계 비속도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단 교육비 중에 대학원 교육비 있죠.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녀분들 대학원 들어가신다고 해서 교육비 공제 넣으시면 안 돼요. 네, 대학원은 이제 본인만 가능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장학금 받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공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다 본인 부담을 한 교육비만 넣을 수가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정해놓은 세액 공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3만 원이죠. 13만 원인데 뭐 난 특별세액 공제, 특별소득 공제, 월세액 공제 하나도 없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공제는 해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에 대한 보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13만 원은 이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월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비교를 해가지고 더 유리한 곳으로 자동공제가 되시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빠른가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좀 빠른 감인데 네, 그래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이번에 이제 개편 사용을 하는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간성화 서비스를 이제 그 수집을 하잖아요. 간성화 자료를 일단 수집을 할 때 이제 내가 근로자라면은 내가 이제 부양하는 부양가족들에 대한 간성화 자료를 다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부양가족 일괄 동의를 받는다고 하죠. 네, 일괄 제공 동의를 아마 다 신청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을 체크를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신청한 부양가족에게 대한 소득을 다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즉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1,900~500만 원 이하인 대상자들만 부양가족 공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넘으신 분들은 다운로드가 이제 안 된다는 그런 네,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준다고 하니까 보시면은 이 부분이에요. 부양가족 중 소득 기준 초과자 Y를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 N은 미표시. 그렇죠? 근데 부양가족 일괄 제공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조회하는 근로자들은 안 보이지만은 본인은 보여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조회를 하면은 보이는데 근로자만 안 보일 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밑에 이제 산출 명목은 일단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네, 요겁니다. 과자 문제 사례. 네, 보세청 책자 한 번씩 보세요. 그 사이트는 그 nts.go.kr 보세청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원천세 쪽에 보시면은 그 연말정산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연말정산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은 2025년 연말정산 교육 이제 연말정산 관련 이제 참고 자료가 있어요. PDF 뚜껑 뭐 한 400페이지 정도짜리 있는데 그 책자는 사실 보세청에서 이제 관할 세무서 가시면은 다 한 부씩 배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한 번씩 참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요즘 이제 뭐 이런 과자 문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세청에서 다 수집을 해서 조금씩 이제 많이 연말정산 때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적용을 해주고 있으니까 네, 한 번씩 보시는 건 추천드리고 첫 번째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공제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넣었을 때 그죠? 원래 넣으면 안 되는데 넣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중복공제 이게 사실 맞벌이 부부들한테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에요. 네,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견 조율이 안 되거나 했을 때 이거 내가 뭐 이번에 이제 납부세액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넣어야지 했다가 누가 이제 뭐 다른 분이 이제 그 부양가족 공제를 받게 되면 중복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발생하는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하실 때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옥신각신 하기도 해요. 누구는 많이 받니, 누구는 적게 받니 이런 옥신각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연말정산을 정산하는 연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2025년 기속분이잖아요. 그러면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일 사이에 사망을 하거나 사망하신 분들은 이제 공제가 되는데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된다. 네, 그런 내용이고 이혼한 배우자 헤어졌잖아요. 그죠? 2025년도에 헤어졌는데 왜 배우자 공제를 받냐? 그죠? 그런 부분도 안 해준다는 거. 네, 본인은 보니까 챙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들, 뭐 이제 그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 인적공제라든지 아니면 이혼 이후에 지출된 뭐 배우자의 보험료나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부양을 누가 할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뭐 이제 남편 이제 본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가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게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이제 부양하고 이제 공제를 받기로 했는데 본인이 공제를 받았다. 그것도 이제 여기 중복공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자녀들은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이제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중복공제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자금 같은 경우에도 뭐 그 흔히 발생하는 것들은 유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자 이상이면서도 뭐 이제 그 주택 청약 들었을 때 뭐 주택 청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공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1주택자이면서 자기는 이제 그쪽은 전세를 주고 나는 이제 월세를 살아가지고 그 월세에 대한 공제를 받겠다. 그것도 안 되거든요. 사실 주택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자도 공제가 가능한데 단 이런 기준 시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최고 많이 나올 때 6억 원까지 그 전에는 이제 보시면 기간별로 쭉 제가 나열을 해놨거든요. 네, 3억 원부터 1억씩 계속 올랐어요. 네, 그래서 매년 이렇게 1억씩 오르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기준시가 또 오를지. 그 다음 교육비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면 대학원 있죠. 자녀 형제자매 대학원 공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중에 이제 그 장학금 받는 거
그다음에 학자금 빌려가지고 한 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사회복지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로부터 장학금들 이런 받은 것들 공제가 다 안 되니 이런 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료비 과다 공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놓치시는 게 이게 뭐 시즌의료보험 수령제라는 금액이 사실 간소한 자료도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 다 제외하고 넣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보전받는 금액들은 다 의료비에서 이제 공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요 내용은 많이 해당이 없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은 뭐 미용 성형수술 같은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한약 중에 이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보약은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치료 목적으로 받은 한약은 공제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서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이거 이제 그 의료비 치료 목적으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 받으실 수 있다. 근데 단 보약은 안 된다. 뭐 한의원에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지금 아마 단지에서 많이 발생하시는 걸 거예요. 중소기업 취업자 가면 지금 60세 이상들 분들 많이 발생하시잖아요. 혹시 뭐 감면대상 업종 체크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감면대상 업종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감면대상 업종이 따로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중에 그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네, 감면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개정세법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년 25년도 2월 28일 이후에 이제 제외된 업종도 아마 단지 하나 해당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외 업종 보시게 되면 뭐 전문 서비스업이라든지 보건업, 공중보험업, 뭐 교육 서비스업 등 뭐 이런 걸 이제 주로 하는데, 네 이런 것들 꼭 체크하셔가지고 하면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만약에 못 챙기시는 서류들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한 10분 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런 거, 안경 맞추셨잖아요. 안경 인당 50만 원짜리예요. 인당 50만 원짜리인데 신용카드는 이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들은 사실 뭐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거래처 명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썼는지만 알면은 그걸로 이제 구분이 돼서 다 넘어오는데, 그거 현금으로 구입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PD 안경원 가서 받으셔야 됩니다. 증빙서류. 그럼 떼달라고 하시면 떼주세요. 시작 보정용 안경 구입 비용에 대해서. 네, 그런 것도 챙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장애인 보장부나 의료연구 임차 비용 썼던 것들, 그 다음에 난임 시술, 시험관 하신 분들 이제 병원 가서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미술과 선천성 이상 의료비도 이제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취약전 아동 보조시설 및 학원 취업시설 교육비, 요건 X로 되는데 사실 세모이긴 하거든요. 학원에서 제출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물어보면은 우리는 다 우세청에 다 신고를 하니까 거기서 조회해서 받으셔도 돼요 라고 하시는 데들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떼준다고 하시는 데들은 받으시면 돼요. 만약에 신고 안 하시는 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특수교육비 납입 금액,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발생하는 교복 구입 비용, 교복 구입 비용도 현금으로 구입하셨으면은 증빙사주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들, 종교기부금들 있죠? 네, 교회나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꼭 기부금 명세서 아마 안내를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발급해준다는 데들은 구세청에 신고 안 하는 데들이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받으셔서 증빙서류로 첨부하시는 게 맞으실 거고, 월세 공제는 이게 이제 공공임대 사업자인 경우는 O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LH 또는 SH 아니면은 경기도시공사 아니면 지역 도시공사에서 이제 그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 임대주택, 국가에서 하는 임대주택은 국가에서 국세청으로 다 전송을 해주지만은 각 개인이 계약을 맺으신 데들은 이제 통장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증빙들을 제출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신 데들. 네, 지금 보시면은 XPRP와 M마스터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XPRP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셨죠. 근로자들한테 일단 PDF 파일을 다 받아가지고 그 받은 파일을 가지고 업로드를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넷마스터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사용하는데 그와 이제 간략한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자료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다 PDF예요. 메일로 받으시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출력해서 받으시든 그죠? 근데 여기 단점이 있어요. 내 거라고 해서 비밀번호 거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비밀번호 거셨으면 업로드가 안 되죠? 네, 업로드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것만 확인하느라고 네, 다시 연락하고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 다 개개인이 올리기 때문에 전산 데이터에 다 남아 있어요. 네, 근로자들이 다 작성한다는 거. 네,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제출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PDF로 제출하느냐 아니면 저희는 이제 그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제 공제 신고서 작성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제출받게 됩니다. 그 제출받은 서류를 가지고 검토만 하시면 된다. 네, 그게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뭐 이걸 PDF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한테는 최대 장점이죠. 왜냐하면 그냥 조회만 해가지고 PDF 내려받아가지고 제출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책임은 누가 져요? 담당자들이 지잖아요, 그죠? 네, 그 책임 소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이런 법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개인이 제출한 거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만 안 되나 하시면은 사실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간서 자료를 받게 되면은 담당자인 내가 이제 지고 내가 확인을 해가지고 뭐가 안 맞다 하게 되면은 또 근로자한테 연락하고 그게 핑퐁핑퐁 계속 돼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처음에는 좀 힘드실 수는 있어요. 가이드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근로자들에 대한 가이드도 저희가 다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네, 배포를 해드릴 거니까 그거를 근로자들한테 주세요. 주시고 이게 순서대로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옆자리에 앉혀놓으시고 로그인해서 같이 해주세요. 네, 저희가 가이드는 다 드릴 거예요. 뭐 근로자용이든 사업자용이든 지금 책자 말고 지금 책자는 이제 유용용 자료니까 이게 사실 우세청에서도 배포는 하거든요. 우세청에서도 이제 각 근로자별 사업 이제 뭐그 단지 담당자별 해가지고 가이드는 다 배포는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예시가 너무나 간략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제가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본인 이제 양식하면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은 아마 신기하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 편집해서 드릴 거니까 그거 근로자들한테 일정 주시고 이때까지 해. 이때까지 하고 안 되면 우리는 다 그걸로 이제 그걸로 제출한 걸로 검증하고 다 신고할 거야. 이렇게 딱 단정 짓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업무들이 많이 줄고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변화되는 점은 일단은 이제 XPRP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계산 로직이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성에 대한 부분은 변환을 해봐야 알아요. 사실상. 그죠? 계산 구조가 맞다고 한들 정산 디스켓 작성해가지고 거기에 정산 디스켓이 제대로 로직이 다 맞게 들어가고 변환까지 다 완료가 되어야 이제 되는 건데 저희는 사실 계산 로직은 다 홈택스에 있는 계산 로직을 사용을 하니까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신속한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 사실 뭐 우수청이 조금 뭐 이제 개발 업체보다는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뭐 간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15일에 오픈이 되었고 편리한 연말정산도 18일에 오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서 생성은 2월 1일날 가능해요. 그거는 변환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희가 테스트 해봤는데 변환 파일을 가지고 2월 1일날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리 개발업체에서 빨리 했다 하더라도 이제 변환 파일은 2월 1일부터 이제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그냥 차곡차곡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매년 거의 비슷해요. 15일, 18일, 2월 1일 또 일정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일정에 따라
이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설명드리면 엠마스터에서는 이 공제신고서를 근로자들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즉 4대 보험 납부 금액과 총 급여 그것만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작성된 공제신고서와 첨부된 기타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 지으시고 신고만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신고된 지급영사서를 엠마스터에 올려가지고 급여 반영, 그 다음에 원천세 신고까지. 그래서 엠마스터에서는 기초자료와 급여 대상 반영, 원천세 신고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다 이 홈택스의 자료 안에 다 탑재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프로세스를 이제 소개를 드리면요. 자, 중간에 있는 게 단지 담당자예요. 중간에 단지 담당자고 왼쪽 오른쪽이 이제 근로자들이 작성해야 될 프로세스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담당자들은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 기초 자료를 이제 업로드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기초 자료. 요거 빼고는 밑에 보시면은 검토랑 확인 완료해서 전자신고 하시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근로자들이 하시는 건데 근로자들이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죠. 내가 익숙한 거. PC로 할 거냐? 난 PC가 키보드에 안 익숙해. 키보드를 못 치겠어. 독수리 작업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바일로 하셔도 됩니다. 콘텍스트. 네, 근데 화면이 좀 작겠죠? 네, 화면이 좀 작아요. 보시면 이제 뒤에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진짜 작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폰들이 이제 사이즈가 좀 많이 커졌잖아요. 커질수록 일단은 반영으로 이제 커지긴 할 거지만은 그래도 보시는 화면이 아마 PC가 좀 더 편하실 텐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근로자들이 편하신 대로 이제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작성은 꼭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뭐 계속 해주셨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기존과 변동사항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간에 맞춰가지고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꼭 해주셔야 되고 이런 문의들이 있으세요. 지금 입원하시는 단지들 중에 이제 그런 문의들이 좀 많았는데 회사 일괄 자료 제공 동의를 꼭 해야 되냐? 이제 저희는 안 해도 됩니다. 저희는 간소화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근로자들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가지고 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 일괄 자료도 제공 동의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근로자들이 하실 거는 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만 하시면 된다. 네, 이렇게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지 담당자들은 자료 작성된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공제신고서 검토 및 확정, 그다음에 지급영사서 전자 신고까지 네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급영사서를 신고하시고 나서 제출내역 조회 쪽에서 지급영사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료가 다 홈택스트에 있잖아요. 그죠? 홈택스트 있는 자료를 이제 저 엠마스로 옮겨야 되잖아요. 옮겨낸 자료, 이제 옮기는 행위가 이제 PDF 자료를 이제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신고가 다 끝나고 나서는 신고된 자료를 꼭 올려주셔라. 네. 그다음에 근로자들은 간소화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순서가 책 순서가 보시면은 단지 담당자, 근로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자 신고는 단지 담당자, 그리고 이제 PDF 업로드, 원천세 신고 이 순서대로 책자가 딱 돼 있어요. 그 순서대로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단지 담당자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들이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 기초자료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1년치 급여액과 그 다음에 사별 신고 납부, 그 다음에 비과세 금액 요 내용들이 있는 거를 이제 올려주셔야 되는 화면인데 그걸 작성하기 위한 화면인데 메뉴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사급여의 연말정산 관리에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연말정산 관리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은 제일 하단에 있어요. 제일 하단에 메뉴가 위치하고 있고 이 메뉴를 이제 클릭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엑셀 서식은
매년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지금도 2025년 업로드 양식으로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교육 들으시고 다음 날부터 바로 작업을 진행하셔도 돼요. 그래서 메뉴 진입 시의 초기 화면이에요. 이 화면이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은 요 내용이 뜹니다.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 조회할 내용이 없어. 급여 계산에 마감된 데이터를 불러오겠냐? 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진행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제 데이터가 가지고 오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기준은 자 뒤에서 보여드리면은 대상자 관련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 사원정보 등록의 인적 정보 중에 재직 부분이 재직인 사원, 즉 2025년도에 재직 중인 사원 플러스 2025년도에 입사한 사원들 거기다가 2025년 12월 말일 퇴사자까지 저희가 대상자로 이제 선정을 해서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월 말일 퇴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근무자로 가야 돼요. 퇴사를 하셨다 하시더라도. 근데 퇴사하시기 전에 한번 여쭤는 보세요. 근로자들한테. 본인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해드릴까요? 저희가 그럼 단계에서 해주세요. 회사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이 풀시스템에 맞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5월에 제가 할게요 라고 하신다면은 이 엑셀 양식에서는 이 대상자 업로드 양식에서는 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화면에서는 체크박스가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또 홈택스 일괄 등록에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은 이 그리드에 이제 이 표에 반영된 데이터들이 전체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거기서 12월 말에 퇴사자를 삭제하고 올리시면 돼요. 네. 아니면은 홈택스에 기초자료 등록을 업로드를 하고 거기서 삭제하셔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퇴사자도 거기 홈택스에서 해야 되나요? 네, 퇴사자도 만약에 단지에서 하신다고 하시면은 홈택스에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무기간 산정 기준은 여기 좀 오타가 있어요. 종료일자가 오타가 있는데 종료일자는 정상년도 12월 말일이에요. 12월 말일. 네, 오타가 있으니까 좀 수정 좀 해주세요. 네, 종료일자는 정상년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시작일자는 2025년 1월 1일, 종료일자는 2025년 12월 31일인데 입사자들은 입사일자로 반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입사일자부터 이제 산정 금융기관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급여 금액은 보시면은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소득 명세가 보이시죠? 소득 명세 급여부터 직무발령 보장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급여예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죠. 지능정세서의 21번 항목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봤을 때 2페이지 정상명세의 21번 금액 그거와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소득만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 총 급여를 이제 파란색 숫자를 클릭을 하면은 총 급여 팝업이 호출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뒷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급여 계산에서 반영된 과세 금액을 여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직접 입력을 뚫어놨어요. 뭐 이미 다 지급된 급여가 있겠지만 혹시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급여 계산을 반영을 안 했는데 연영산에 반영해야 될 금액이 존재한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판을 여기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신고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뭐 급여 대장을 수정을 하시거나 하셔도 되니까 어쨌든 또 직접 입력하는 요구 저희가 뚫어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급여와 상여를 이제 불러온 기준은 저희가 이제 엠마스터 보시면은 급여 계산 한번 해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신규 급여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급여 등록 화면이 뜨잖아요. 팝업이 뜨면은 거기에 급여 구분이라고 있을 거예요. 급여 구분. 급여도 있을 것이고 상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급여 플러스 상여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구분을 두고 있는데
이제 급여 같은 경우는 급여 계산에 등록된 직업 항목 중에 과세 부분이 과세, 즉 여기 이제 제가 안 적어놨는데 추가적으로 적자면은 급여 부분이 급여 또는 급여 플러스 상여에 등록된 직업 항목 중에 과세인 거. 상여 같은 경우에는 급여 계산에 등록된 직업 항목 중 상여에 등록된 금액인데 상여도 급여 부분이 두 가지죠. 단독 상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급여 부분이 급여 플러스 상여인 것 중에 등록된 내용들을 불러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참고 사항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참고 사항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각 항목별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소득명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급여와 상여일 거예요. 나머지 인정상여부터 해가지고 직무 관련 보상금은 아마 단지에서 발생되는 항목들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과세금액 과세인 항목, 상여도 상여인 항목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기납보세 같은 경우에는 급여 계산에서 등록된 공제 항목 중에 소득세와 지마소득세 그 다음에 이거는 특별세 금액이 있으면은 들어가는데 요거는 크게 일단은 발행하시는 단지들이 이제 보이지 않을지 일단 영원으로 일단 발행하도록 일단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보험료. 저 공제항목 중에 국민연금으로 일단 등록된 금액을 합산해서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랑 중개요양보험료 합산된 금액을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항목으로 합산된 금액을 반영을 합니다.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 기초대로가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가지고 영어로 우리가 반영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이제 비과세죠. 비과세는 보셔야 될 게 대출 비과세 중에 10대, 네, 10대가 20만 원 한다죠. 그래서 20만 원이니까 월 240만 원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입사하신 분들은 입사일부터 10대를 주셨으면은 그 말일까지 10대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합산된 금액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예시를 하나 적어놨어요. 저희가 이제 비과세 유형은 저희가 이제 다 그 근로소득과 전인수 영수증 혹시 인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쇄 한번 해보시면은 3페이지에 비과세 및 감면 유형에 대한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코드로 제가 관리를 하거든요. XPRP는 한도 금액으로 이제 관리를 했지만 저희는 이제 코드로 해가지고 한도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법에 따라. 그래서 이 코드가 이제 항목이 두 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액을 합산을 해가지고 반영을 한다.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시는 잘 드려놨으니까 보통 이거 뭐 두 가지를 사용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제가 적어놓으니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급여 수신 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급여 수신은 마감된 자료를 한 번 더 불러올 경우에 이제 급여 수신 버튼 한번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급여가 뭐 수정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사원에 안 불러온 사원이 있다거나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급여 수신을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데이터를 불러봤는데 퇴사일자를 까먹었네. 퇴사일자 넣는 걸 까먹었어. 그러면 사원연구등록에서 퇴사일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넣고 나서 이제 넣고 났는데 이제 빼야 될 대상이야. 그러면은 급여 수신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 사원들은 빠집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그럴 때 이제 급여 수신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되신다는 거 꼭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새로 불러오기 기능이 똑같아요. 자료를 새로 불러옵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까 총 급여에서 파란색 버튼 눌러가지고 직접 입력 해주신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있으면은 급여 수신했을 때 사라져요. 네, 그거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건 안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정근문지입니다. 정근문지.
정근무지는 사실 중도회사 그러니까 이제 그 신규 입사자들한테 해당이 되시는 거잖아요. 신규 입사자들한테 이제 정근무지 불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그 주신 내역을 가지고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좀 해주셔야 될 거는 여기 분홍색으로 표기된 거. 일단 분홍색으로 저희가 항목의 별표 친구는 다 필수값이기 때문에 다 분홍색으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분홍색으로 해놓으신 것들을 필수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한번 보고 그냥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납세조합 부분은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엠마스터와 계약 맺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 납세조합에 대한 용어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외국법인이 저희 국내 납세조합에 가입을 해서 납세조합에 가입을 한 법인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 국외법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납세조합에 가입된 외국법인에 등록을 했을 때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법인이 근데 지금 해당되는 단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보고 정근무지를 기본값으로 해놨어요. 행추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이픈 넣지 마세요. 하이픈 넣고 엔터 치시면 두 자리씩 빠져요. 마지막에. 네, 하이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엔터 치고 넘어가시게 되면 넣어드리기 때문에 하이픈 없이 숫자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자연적으로 저희가 정산 연도 기준으로 입사 차원에 대해서만 대상자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대상자만 선택해 주시면은 그 개인정보는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실 거고 근무기간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근무기간 있어요. 그 근무기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득명세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자, 이거 총 급여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소득명세에 금액을 넣으셔야 돼요. 소득명세.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항목 그대로 금액이 반영된 게 있을 거예요. 보시고 그 항목에 맞는 금액을 넣으시면은 총 급여에 자동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기납부세는 여기 빨갛게 제가 표시해놨죠. 네, 차감소득세에 적으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네, 다시 재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 세액을 하셔야 돼요. 결정 세액. 네, 여기서는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국민연금이나 보험료 이제 보험보험 넣으시는데 간혹 가다가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 보험료 영수증에 보시면은 나눠져 있는 이제 영수증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그때는 합산하셔가지고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비과세는 비과세 코드별로 즉 영수증에 표기되는 거는 다 제출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제출 비과세라는 거는 국세청에서 한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금액이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용도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에 표기가 안 돼 있다면은 안 넣으셔도 되고 만약에 뭐 10대라도 받았다, 뭐 양한글로 수정해도 받았다 라고 하시면은 각 코드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기간. 자, 전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감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취업하는 경우 발생하시잖아요. 자, 보시면은 청년은 T13이에요. 90%짜리. 34세 이하.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T12. 70%예요. 그래서 기간도 틀리죠. 60세 이상은 3년, 청년은 5년이죠. 네, 이 코드 두 개의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T12하고 T13. 네. 네, 70%가 60세 이상이에요. 네, 명칭만 청년이고, 네, 명칭만 청년이고, 네, 중소기업, 네, 취업 청년소득세 관련이 원래, 네, 네, 70%가 청년층이고, 90%가 청년층이에요. 네,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됩니다. 명칭 보시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자는 이제 신청한 날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초자료 등록이 다 끝났고, 이게 다 작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제 현 근무지에서 홈택스 자료 일괄 등록 한번 누르셔야 되고, 전 근무지에서도 홈택스 일괄 등록 누르셔가지고 파일을 각각 만드셔야 돼요. 네, 한꺼번에 안 만들어져요. 네, 현 근무지에서 홈택스 일괄 등록, 전 근무지에서도 홈택스 일괄 등록, 그것들은 각각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을 두 개를, 엑셀 파일을 두 개를 만드셔야 된다. 네.